단 3년 만에 완성된 기술 하나가 스페이스X 회의실을 멈춰 세웠습니다. 펜타곤은 즉시 긴급 분석에 들어갔고 미국 언론은 이례적으로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발사체였습니다. 하지만 로켓 최상단에 실린 건 미국이 30년간 통제해온 금단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보고서 한 장에 스페이스X는 한국을 처음으로 경쟁자로 분류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 온 걸까요? 지금 그 내부 기록이 공개됩니다. 입니다. 댓글로 한국 파이팅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날 회의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에서 10년째 로켓 엔진 개발을 담당하는 선임 연구원으로서 저는 세계 최고의 우주 기술들을 모두 봐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은 60년 역사의 신뢰성을 자랑했고 중국의 장정 시리즈는 엄청난 물량으로 우리를 압박했죠. 유럽의 아리안 로켓은 정교한 기술력으로 위성 발사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술도 우리를 진정으로 놀라게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재사용 로켓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냈고 연간 100회 이상의 발사를 성공시켰으며 비용 면에서는 경쟁자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약간 오만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최고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일 거라고 당연하게 믿었죠. 매주 월요일 아침 기술 회의는 루틴이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 분석, 기술 동향 파악, 우리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 항상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손에는 두꺼운 기술 자료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흥분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머스크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는 보통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프로젝터를 켰을 때 우리 23명의 엔지니어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을 봤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한국? 고체 연료? 대부분의 동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국을 주요 경쟁자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은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지 우주 강국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우주 기술? 그게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고체 연료 로켓 시험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분출되며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 그리고 완벽한 궤적으로 비행하는 모습. 저는 무의식 중에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어서 2024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의 데이터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추진력 곡선, 연소 효율, 궤도 정확도. 모든 수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머스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5톤급 추진력입니다. 단 3년 만에 개발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년? 도대체 3년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팰컨 9의 멀린 엔진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 5년이었거든요. 그것도 NASA와 미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예산,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물론 우리는 재사용 가능한 액체 연료 엔진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고체 연료 로켓을 3년 만에 75톤급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제 옆에 앉아있던 제임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이건 불가능한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머스크는 계속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법적 제약이 풀리자마자 즉시 전력 개발에 돌입했고
불과 3년 만에 실용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이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로켓 한빈-TLV 자료였습니다. 2023년 3월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죠. 사진 속의 로켓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머스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에요. 순수 민간 자본과 기술로 이뤄낸 성과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스페이스X의 초창기가 떠올랐어요. 우리도 민간 기업으로 시작해서 NASA와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었죠. 그때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팀의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가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로켓은 상용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연소율이 낮아서. 데이비드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로켓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머스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스페이스X도 초기에 하이브리드 로켓을 검토했다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복잡한 연소 챔버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3D로 렌더링된 이미지는 마치 산호초처럼 복잡하게 뒤얽힌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설계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제 전공이 바로 연소역학이었기 때문에 저 설계도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어요. 모든 엔지니어들이 화면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5분이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충격, 경외, 그리고 두려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5년 전에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방법인데요. 머스크가 저를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3D 프린팅 기술로 말이죠.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프랙탈 구조의 연소면 극도로 복잡한 내부 통로들. 이건 기존 제조 방식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금속 3D 프린팅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머스크는 계속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 엔진, 국방과학연구소의 상세한 시험 데이터, KAI의 차세대 발사체 설계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도 우주 개발을 잘하네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경쟁자의 출현이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2026년 우주 개발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체 연료 발사체 2회, 누리호 개량형 2회, 민간 기업의 소형 발사체 최소 3회. 한 해에 최소 7회의 발사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재사용 발사체 시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15년 걸려 완성한 기술을 그들은 5년 안에 따라잡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스크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흥분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이 본격적인 우주 개발을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건설이 2005년에 시작됐고 첫 발사체인 나로호는 2013년에야 겨우 성공했어요. 그것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였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사는 실패했고 세 번째에서야 가까스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우주 개발을 반신반의하는 시각으로 바라봤대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고 러시아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9년 후인 2022년 한국은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어요. 75톤급 엔진 4기를 1단에 장착한 3단형 로켓이었고 1.5톤의 페이로드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인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2023년에는 민간 기업이 독자 로켓 발사에 성공했고 같은 해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연료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에는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고요. 그리고 2025년 현재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비교를 위해 다른 나라들의 타임라인을 찾아봤습니다. 미국이 첫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게 1958년이고 달 착륙이 1969년이었죠. 11년이 걸렸어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속도였지만 미국 GDP의 4%를 쏟아부은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첫 위성 발사가 1970년, 유인 우주선 발사가 2003년이니까 33년이 걸렸고요. 인도는 1975년에 첫 위성을 쏘아 올렸고 2013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으니 38년이 걸린 셈이죠. 하지만 한국은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발사부터 완전 자체 개발까지 말이죠. 그것도 냉전 시대가 아닌 2010년대예요. 전 세계가 우주 개발 속도를 늦추던 시기에 한국만은 미친 듯이 달려갔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20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이후의 속도였어요. 제약이 풀리자마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체 연료 하이브리드 대형 액체 엔진.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동료 엔지니어 제니퍼에게 이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MIT 출신의 항공우주공학 박사인 그녀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거든요. 제니퍼는 자료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니퍼가 대신 말했어요. 무서운 나라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본 데이터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75톤급 엔진, 3년 개발 기간, 하이브리드 로켓의 혁신적 설계, 민간 기업의 빠른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속도. 그 무시무시한 속도 말이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쟁해온 상대들,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아리안스페이스 같은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걸요. 그들은 느렸어요. 관료적이었고 보수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과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장면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 로켓에는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우주개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영어로 된 논문도 있었고 한국어로 된 논문은 번역기의 도움을 받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서 멈췄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오히려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이 그랬고 하이브리드 로켓이 그랬어요. 모두가 상용화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 한 편을 발견했어요. 고체 추진 기관의 연소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고체 연료를 프랙탈 구조로 성형하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연소율이 35%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프랙탈 구조.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죠. 나뭇가지, 번개, 혈관 같은 거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규칙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최소한의 부피로 최대한의 표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D 프린팅을 도입했습니다.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 불가능했던 구조를 구현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연료 자체의 화학 조성도 개선했습니다. 나노 크기의 알루미늄 분말을 특수한 방법으로 첨가해서 연소 효율을 추가로 25%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수치를 확인했어요. 연소율 35% 향상, 연소 효율 25% 향상. 이걸 합치면 전체 성능이 약 70% 가까이 향상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액체 연료 엔진의 85-9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미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다른 사람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논문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보고서였어요.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의 레이저 재점화 시스템 개발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점화. 우주에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정밀한 궤도 조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극저온 환경에서 액체 연료를 다시 점화시키는 건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우리 스페이스X가 팰컨 9의 재점화 기술을 완성하는데 7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와 3번의 폭발 사고를 겪었죠.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한화는 3년 만에 이 기술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더라고요. 화학적 점화 대신 레이저 점화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천재적이었습니다. 레이저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중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무게도 가볍고 반복 사용도 가능하니까요. 저는 빠르게 계산을 해봤어요. 이 기술을 우리 팰컨 9에 적용하면 약 80kg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페이로드를 더 실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우주 산업에서 1kg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급히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한국 레이저 점화 시스템 검토 요청 마이너스 최우선 긴급이었습니다. 그날 도서관에서 저는 총 23편의 논문을 읽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까요? 그 사이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밤마다 논문을 분석했고 데이터를 검증했어요. 그럴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일회성 성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우주 산업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텍사스에서 열리는 국제 우주 컨퍼런스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컨퍼런스 당일 저는 일찍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북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 우주산업 특별 세션. 보통 특정 국가 세션은 한산한 편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세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좌석의 70%가 차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어요.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까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발표자는 이노스페이스의 대표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5분 동안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첫 시험에서 로켓이 발사대에서 10초 만에 폭발했대요. 두 번째는 50초 만에 공중분해됐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실패했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퇴사했으며 언론은 또 하나의 실패할 스타트업이라고 보도했대요. 하지만 그와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실패마다 원인을 분석했고 설계를 개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로켓은 완벽한 궤적으로 비행했고 목표 고도에 정확히 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11번의 실패를 견디고 성공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스페이스X의 마이클 존슨입니다.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스페이스X의 명함을 받다니 영광입니다. 우리는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말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거죠. 우주 개발에서는 이게 장점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속도. 그게 한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우리 스페이스X도 빠른 편이지만 한국은 더 빨랐어요. 그것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작은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KAI. 여러 회사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한화의 연구소장이었는데 6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나로호 프로젝트부터 참여한 1세대 우주 개발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한화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분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이 있죠. 우리에게 우주기술은 생존의 문제예요. 정찰 위성이 없으면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우리에게 우주 개발은 도전이고 기회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둘째는 한강의 기적이 우리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 그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1950년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우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960년대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세계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1970년대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세계 1위예요. 우주산업도 같은 길을 갈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확신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역사적 증거로 뒷받침된 확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스페이스X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분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의 팰컨 9은 재사용 가능하고 연간 100회 이상 발사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강점을 만들어가고 있죠. 고체 연료 기술이 그 예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경쟁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적 의지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으며 역사적 자부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았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회사에 2주간의 기술 시차를 신청했고 일론 머스크는 즉시 승인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마이클. 직접 보고 오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만이 배우고 오세요. 2025년 1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곳이죠. 처음 본 나로우주센터는 솔직히 말해서 작았어요. 스타베이스나 케네디 우주센터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발사대도 하나뿐이었고 조립동도 그리 크지 않았어요. 주변은 작은 섬이었고 바다가 보였으며 언덕과 어촌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시설이 작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시설로 이만큼 해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안내를 맡은 30대 후반의 박사님은 누리호 3차 발사의 기술 책임자였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발사대예요. 높이 75m죠. 스페이스X의 메카질라보다는 작지만 우리 목적에는 충분합니다. 저는 발사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곳곳에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점검하는 사람, 센서 교정하는 사람, 연료 라인 테스트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종합 조립동을 보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로켓이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중입니다. 다음 달에 발사 예정이에요. 저는 로켓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단 구조의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로 장착되어 있었고 각 노즐이 정밀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흰색 표면에는 한국 국기와 KSLV-II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일단 엔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엔진 시험동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에는 75톤급 액체 엔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엔진 주변을 돌면서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연소 챔버, 터보 펌프, 인젝터 노즐. 정교하게 제작된 모든 부품들. 연소 챔버 설계가 독특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나선형 패턴은 안내하시던 박사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잘 보셨어요. 우리는 인젝터를 나선형으로 배치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이 훨씬 균일해지거든요. 연소 효율이 3% 증가했고 엔진 수명도 20% 늘어났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엔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였어요. 이건 컴퓨터 시뮬레이션 없이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설계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이요. 박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진동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20번째 연소 시험에서 드디어 성공했죠. 20번이나 실패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한 번 시험에 약 5억 원이 들어요. 20번이면 100억 원이 넘게 든 셈이죠. 박사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수십 년의 경험이 없으니까요.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 말에는 좌절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우리는 이제 75톤급 엔진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100톤급, 150톤급, 더 큰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요.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설은 작았지만 사람들의 열정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있었어요. 20번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배웠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고흥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한화는 한국 최대의 방산 기업이자 우주 산업의 핵심 업체였습니다. 누리호에 일단 엔진을 모두 제작했고 지금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수십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고 곳곳에서 로켓 엔진과 부품들이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엔진 제조센터입니다. 40대 중반의 부장님이 안내를 시작하셨어요. 하루 약 500명이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이에요. 거대한 제조홀로 들어갔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천장 높이가 20m가 넘었고 곳곳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CNC 기계들이 정밀하게 금속을 깎아내고 있었고 용접 로봇들이 불꽃을 튀기며 부품을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로켓 엔진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엔진입니다. 부장님이 가리키셨습니다. 목표 추력은 100톤급이에요. 현재보다 33%더 강력. 2027년 완성 목표입니다. 저는 그 거대한 엔진 앞에 섰습니다. 높이만 3m, 노즐 지름이 2m.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여기 있어요. 부장님이 옆 구역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엔진이 있었어요. 훨씬 복잡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재사용 발사체용 엔진입니다. 부장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최소 10회 재사용이 목표예요. 저는 그 엔진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재사용 엔진. 우리가 10년 넘게 걸려 완성한 기술이었어요. 2029년 시험 비행 목표입니다. 그 전까지 최소 50번의 지상 연소 시험을 할 거예요. 부장님이 태블릿으로 3D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소 챔버를 30% 두껍게 만들었고 냉각 채널을 재설계했어요. 그리고 레이저 점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레이저 점화. 제가 논문에서 읽었던 바로 그 기술이었어요. 이건 스페이스X도 사용하지 않는 기술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재사용성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화학 점화제는 한 번 쓰면 끝이지만 레이저는 수천 번도 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영리한 접근이었어요.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한화는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레이저 점화 시스템, 100톤급 엔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29년까지 재사용 발사체를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저는 그 확신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누리호라는 성공 경험이 있었고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현장 방문 보고 마이너스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였어요. 이메일에는 제가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잠재적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5년 후면 어쩌면 우리를 추월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머스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구드. 이제 우리도 더 빨리 달려야겠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였어요. 경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기부여로 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경쟁자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효율적이고 절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한국 뉴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몰랐지만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우주 산업 관련 기사들을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2025년 12월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투자 금액은 2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600억 원이었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이 단일 라운드에서 2억 달러를 유치한다는 건 북미나 유럽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급히 투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주요 투자자 명단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SK, 현대, LG. 한국의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싱가포르의 테마색,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세코이아 캐피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코이아가 한국의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건 이노스페이스의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코이아는 구글, 애플, 오라클을 초기에 투자했던 전설적인 벤처 캐피털이니까요. 저는 세코이아의 투자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7년까지 상업 발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2030년에는 연간 20회 이상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이노스페이스는 향후 5년 내에 아시아 최대의 발사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내에 아시아 최대.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다음 주에 더 놀라운 뉴스가 터졌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사는 차세대 발사체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2030년까지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화는 엔진과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고 KAI는 기체와 시스템 통합을 맡는다. 양사의 협력으로 개발 기간을 3년 단축하고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년 단축? 40% 절감?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이 하나로 뭉쳐서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팀장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업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당연하죠.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들과만 경쟁해왔어요. 보잉, 록히드 마틴, 아리안 스페이스. 각자 따로따로 움직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한화는 엔진을 만들고 KAI는 기체를 만들고 이노스페이스는 소형 발사체를 개발해요. 정부는 나로우주센터를 확장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한화와 KAI가 협력하면 개발 기간이 3년 단축된대요. 우리가 혼자 5년 걸릴 일을 그들은 협력해서 2년 만에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명확한 답이 없었거든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날 회의 이후 저는 한국 우주산업 생태계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에는 이미 수십 개의 우주 관련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위성 제조사, 부품 공급사, 지상 장비 제작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완전한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트레가이라는 위성 제조 회사는 한화그룹 계열사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만들고 세트레가이가 위성을 만들고 한화 시스템이 지상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수직 계열화였죠.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또 다른 스타트업은 초소형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목표는 100kg 이하의 위성을 저렴하게 발사하는 거였습니다. 시장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였죠.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건 이 모든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우주경제 로드맵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었어요. 2045년까지 우주경제 규모를 100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로드맵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단계별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 2030년까지는 달 착륙 달성, 2035년까지는 화성 탐사 추진.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이었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속도를 생각하면 마냥 불가능하다고 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로드맵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20년간 총 120조 원을 우주 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죠. 120조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900억 달러였습니다. 물론 NASA의 예산에 비하면 적었지만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엄청난 투자였어요. 그리고 이건 정부 예산만 계산한 거였습니다.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일론 머스크에게 보고했습니다. 며칠 후 전체 엔지니어링 팀 회의가 소집됐어요. 200명이 넘는 인원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머스크가 단상에 올라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화면에 나로우주센터 사진을 띄웠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우주 발사 기지 중 하나가 됐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누리호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예요. 우리보다 작지만 20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계속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고체 연료 로켓, 민간 기업들, 투자 계획. 제가 지난 몇 주간 연구한 모든 내용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머스크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속도, 혁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우리가 처음 스페이스X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바로 그 정신이죠.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머스크가 말을 이었어요. 펠컨 9은 성공적이었고 스타쉽은 곧 완성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 10년 후에는요? 그가 다시 한국 사진을 띄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앞지를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에 몇몇 엔지니어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목소리가 힘이 실렸어요. 한국이 있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해요. 더 혁신적이어야 하고 더 빨라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로.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머스크는 한국을 단순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미래의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스타쉽이 서 있었어요.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우주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저 스타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우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로켓이 필요했고, 더 많은 발사체가 필요했고, 더 많은 동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2026년 그들의 계획. 12월 말 저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26 우주개발 계획을 입수했습니다.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이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첫째,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 확장형을 2026년과 2027년에 연달아 시험 발사한다. 둘째, 누리호 개량형 발사로 페이로드 2.5톤 달성.
셋째, 차세대 중형 발사체 KSLV-3 개발 본격 착수, 목표는 7톤급 페이로드에 재사용 가능한 1단 로켓. 넷째, 민간 기업의 소형 발사체 개발에 1,000억 원 규모 지원. 다섯째, 나로우주센터 제두발사대 건설 착공. 이 모든 게 한 해 안에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연 1-2회 발사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KSLV-3의 사양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목표 페이로드가 7톤이라는 건 펠컨 9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1단 로켓이라는 건 우리가 15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2030년까지 따라잡겠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동료 엔지니어 제니퍼에게 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짜야? 제니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예요. 한국 정부 공식 발표입니다. 제니퍼는 한참 동안 문서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네. 정말 미친 사람들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클. 제니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따라잡힐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어요. 모르겠어요. 5년 전이었다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속도를 보면요. 제니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섭네요. 네, 정말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한국이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2027년에 재사용 기술 확보, 2030년에 7톤급 발사체 완성. 그렇다면 2030년대 중반쯤에는 우리 펠컨 9과 비슷한 수준의 발사체를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이에 스타쉽을 완성할 거예요. 하지만 스타쉽은 화성 가는 로켓이었습니다. 지구 궤도 위성 발사 시장에서는 펠컨 9이 여전히 주력이었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자로 등장한다는 건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 중 하나로 가는 게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만의 꿈이 아니었어요. 한국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어쩌면 중국도 인도도 다른 나라들도 그럴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주는 충분히 넓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특히 레이저 점화 시스템과 프랙탈 구조 고체 연료 기술이요. 그들이 해낸 걸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해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해요. 관련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였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기술 교류를 추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과 협력하자고요? 네. 경쟁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머스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팀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안서를 만들어 보세요. 경영진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한국 우주기업과의 기술 협력 제안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주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여러 나라가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빠르지만 신중한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그런 한국이 우주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안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주는 인류 전체의 것입니다.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은 더 중요합니다.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 기업들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 빨리 화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완성해서 경영진에게 제출했어요. 한국 우주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제안이라는 제목의 30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제안서에는 제가 지난 몇 달간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그들의 혁신적인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협력을 통해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요. 솔직히 승인될 거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회사였고 외부와의 기술 협력은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답이 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진행하세요. 한국 기업들과 접촉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십시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승인된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기업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그리고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답장이 온 겁니다. 스페이스X와의 기술 교류에 관심이 있습니다. 3월에 한국에서 만나 논의하고 싶습니다. 3월.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어요. 진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의 한화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그들의 기술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양쪽에서 각각 10명씩 총 20명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우호적이었습니다. 한화 측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의 레이저 점화 시스템과 고효율 연소 기술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우리는 가능한 협력 분야들을 논의했습니다. 엔진 기술 공유, 공동 연구 개발, 시험 시설 상호 이용. 그리고 회의 마지막에 한화 측에서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습니다. 2027년 우리가 재사용 발사체 시험을 할 때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우리를 초대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어요.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위협으로 느꼈는데 이제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나로우주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현장 공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의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발사대 근처에서 저는 누리호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처음 봤을 때는 작은 로켓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한국인들의 꿈이 담긴 로켓이었어요. 20년의 노력, 수십억 달러의 투자,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땀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통제실 밖 관람석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관계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1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3, 2, 1. 점화. 순간 거대한 화염이 분출되며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로켓은 점점 빨라졌어요.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장엄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2분 후 1단 분리 성공. 3분 후 페어링 분리 성공. 5분 후 2단 분리 성공.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발사 성공.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로켓 하나가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발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연기를 보면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머스크의 회의실에서 한국 기술을 봤을 때의 충격, 논문을 읽으며 느꼈던 놀라움, 나로우주센터에서 목격한 열정, 한화공장에서 본 혁신. 그리고 오늘 이 성공적인 발사.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해시태그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전체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동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어요. 양사는 레이저 점화 시스템과 냉각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2027년 그들의 재사용 발사체 시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동료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마이클,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한국에게 따라잡힐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따라잡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주 개발은 경주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빠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는가예요. 화성?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화성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유럽의 도움도 필요하고 일본과 인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주는 충분히 넓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타쉽이 발사대에 서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우주선이 언젠가 화성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옆에는 한국의 발사체가 함께 날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두 로켓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날아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일론 머스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한국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네요. 이제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한국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으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은 자극입니다. 덕분에 우리도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역사가 아니라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며칠 후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발사대와 바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저곳은 정말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 꿈을 심었습니다. 우주로 가는 꿈을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꿈을 키워왔어요.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해냈어요. 이제 나로우주센터는 더 이상 작은 어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중요한 우주기지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성장할 거예요. 제두발사대가 건설되고 더 큰 로켓들이 날아오를 겁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새로운 프로젝트 문서를 열었어요. 한-미 우주 협력 프로그램 2단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고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걸요.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주 개발 같은 분야에서는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화성 표면에 서 있었어요. 붉은 대지 위에 두 개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나라의 깃발들이 함께 펄럭이고 있었어요.
유럽연합의 기, 일본의 기, 인도의 기. 인류 전체가 함께 화성에 온 겁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에필로그 마이너스 2030년을 향해 2026년 봄 스페이스X 본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례 비전 발표회를 연 거예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저도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머스크가 단상에 올라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화면에 지구 사진을 띄웠어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재사용 로켓을 만들었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으며 스타쉽 개발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여러 나라의 로켓들이 나타났습니다. 펠컨 9 누리호, 아리안 6 장정 5호. 하지만 우리만 발전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머스크가 특히 누리호를 확대했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20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2030년이면 재사용 발사체를 완성할 거고 2035년이면 달에 착륙할 거예요. 이게 위협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머스크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어요. 우주 개발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한국이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더 많은 나라가 우주로 가면 갈수록 인류 전체의 역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는 화성 사진을 띄웠어요. 화성에 100만 명의 사람을 보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이 일을 스페이스X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본의 도움도 필요하고 유럽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터게더 투 마즈 마이너스 함께 화성으로. 이게 우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머스크가 선언했어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앞서가면서도 함께 가는 거죠. 한국이 우리를 자극하게 놔두세요. 덕분에 우리는 더 빨라질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 화성 표면에서 우리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악수를 나눌 겁니다.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화성이 있었어요. 아직은 멀고 먼 곳이지만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닐 거예요. 한국이 함께할 거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함께할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국의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7년 재사용 발사체 시험 꼭 참석하겠습니다. 함께 성공합시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마이클. 우리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로켓을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극도 됐어요.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이게 우주 개발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초심을 되찾게 해줬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것, 작게 시작해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한다는 것.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일본이 있고 인도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별들을 향한 꿈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별에 도달할 겁니다. 함께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미 우주협력 10개년 계획.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해낼 거예요. 한국과 함께라면요. 그리고 2030년쯤 저는 나로우주 센터에 서서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박수를 치며 말할 거예요.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해냈어요. 이제 우리 함께 화성으로 갑시다. 그날을 기다립니다.